자, 이준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자, 어제 예비 후보 등록 1등으로 마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대구의 반월당 내거리에 지금 이제 거리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대구에 내려가 계시는군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번 선거 반드시 1등으로 마치겠다. 대선 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각오로 이번에 임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이게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남아있느냐의 아주 중요한 지점을 가르는 그런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지금 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예. 그 글로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녹지 않고 네.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서 꼭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꼭 국민들께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선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당선 외에 목표는 없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하셨던데, 예. 자 지금 대선 판세 지금 벌써 판세를 하기에는 참 네. 너무 섣부른 감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네. 민주당 후보 또 국민의힘 후보 나오고 이준석 의원 네. 이제 3파전을 많이 예상하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지지율의 큰 변화, 이준석 의원의 지지율의 상승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이미 지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예상되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은 지금 뭐 많게는 17분, 18분까지 이제 대선에 도전하신 분이 나오고 있는데 예. 생각보다 선거운동에 빨리 임할 수 있는 저희 개혁신당 쪽에서 예. 어느 정도 초반에 이슈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전이 시작되면 초반에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 어떤 이슈로 지금 대응할 생각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네. 그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예. 탄핵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계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굉장히 보수 진영의 가치가 오염된 것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부분 제가 대구에 먼저 온 것도 예. 결국에는 그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아주 잘못하고 이상한 측면이 있는 것이지 예. 보수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예. 대중에게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포퓰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환경이나 아. 또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있어가지고 예. 결국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40대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어리다 젊다 이런 것 때문에 폄하되기도 하지만 네. 사실 국외로 보면은 프랑스는 30대 대통령도 최근에 만들었었고 예. 그리고 뉴질랜드나 아니면 오스트리아 이런 곳에서는 네. 30대 총리들이 아주 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대한민국이 요즘 이제는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네. 결국은 우리도 글로벌 조류에 맞게 예. 젊은 세대가 정치든 아니면 사업이든 어떤 영역에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보수층이 지지하는 후보 네. 이준석 의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첫 행보로 대구 경북을 찾으신 거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만약에 네.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앞으로 한 1, 2, 3주 정도 진행될 텐데요. 예. 여기서 혹시라도 윤심을 파고들기 위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는 행보라든지 예. 아니면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과거처럼 뭐 상대의 배신자를 공격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은 예, 이번에 예. 보수 진영 자체가 아예 절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저라도 미래를 외치면서 네. 어떤 새로운 보수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찬하셨던데 무슨 이야기 나눴습니까? 저랑 뭐 홍준표 시장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굉장히 빈번하게 교류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이번엔 제가 마침 대구에 그 언론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오는 김에 홍 시장께 식사를 하자고 했고 예. 그래서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예. 뭐 홍준표 시장도 이번에 이제 대선에 도전하시고 네. 뭐 대구 시장 그만두시고 이제 경선 과정에 뛰어드신다고 하니 예. 아마 그런 부분 내용 같은 것들을 뭐 저도 궁금한 걸 좀 물어봤고 예. 홍 시장님도 뭐 자기 계획이나 이런 거 좀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독주 체제인데요. 이 네. 보수가 후보를 내고 특히 또 이제 이준석 의원도 나서고 하면 일단 그 표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일화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요. 일단 단일화는 없다는 거죠? 이준석의 정치를 바라보시면은 예. 사실
딱 1년 전이죠. 예. 동탄에서 제가 당선될 때 보면 뭐 음. 단일화를 하지 않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준석이 뭐 당을 왜 만들었냐, 뭐 다시 합치자고 하지 않겠느냐, 별의별 얘기를 호사가들이 얘기했지만요. 예. 지금까지 전혀 그들의 말이 맞지 않았고 저는 제가 항상 처음에 한 말을 지켰습니다. 예. 동탄에서도 완주할 것이라 얘기했고 결국 완주해서 승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번 대선에 임하는 이야기도 결국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저는 일관된 자세를 가져갈 겁니다. 그렇군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나를 모욕적인 주장을 통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라고 표현을 해서요. 네. 만약에 전혀 사과, 무의미하고요. 진정성 네. 있는 사과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단일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민의힘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그것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은 예. 제가 말했지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사과하고 만약 후속 조치라 그러면은 저기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예. 그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은 예.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사과와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다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적어도 맨입으로 지금 뭐 미안하다 하기에는 예. 정말 젊은 정치 하나 매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상납의하는 것까지 허위로 들고 나와가지고 공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저한테 뭐 학력 위조 의혹 뭐 성상납 이런 것들을 보수 유튜브들에서 막 도배해가지고 예. 개인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현명하신 우리 동탄의 유권자들이 예. 제가 지속적으로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항상 감사하지만은 네. 정말 기득권이 정치인 하나를 짓밟기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지금 와서 미안해 한마디로 이렇게 퉁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예. 앞으로 있을 젊은 세대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은 지금 뭐 경선 절차에 들어갔고요. 예. 끝까지 개혁신당의 후보로 완주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전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지가 이제 1년 4개월이 됐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다른 당의 경선이라는 것이 뭐 제가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결국 지금 뭐 황우영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한 것 같고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상 변경을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경선 룰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윤심에 접근하고 이런 행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게 미래지향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덕수 대행이요. 그 퇴임을 앞둔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처장 함상훈 부장판사 지명했잖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런 논란 속의 인물을 굳이 한덕수 총리께서 지명하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해서 아쉽고요. 예. 그에 더해서 저는 하지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두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헌법재판소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탄핵 심판도 있고 예. 정당 해산 심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 심판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고 정당 해산 심판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게 되면은 예. 이것도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하면은 정당이 해산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과거에 통진당도 해산된 사례가 있는데 예. 그때 이석기 의원이라는 분이 뭐 여러 가지 내란 예비 음모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예. 문제가 되었었는데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에 가까운 계엄 이거는 예.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이석기 의원이 통진당에서 주요 인물이었다는 이유로 이제 실제로 정당 해산된 건데요. 그렇군요.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이번에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예. 뭐 탄핵 반대라든지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도 뭐 계몽령이라 하는 분들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만약에 그 정당 해산 심판을 건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 중에 그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의원은 이 대선 후에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런 정당 해산 심판에 대비한 포석이다 이렇게 지금 읽고 계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당해산 심판은 우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이용될 예. 확률은 예, 예. 실제로 108석에 해당하는 큰 정당을 갑자기 날려버리면은 그건 예. 정치적 엄청 부담이 큰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것에 더해가지고 뭐 그렇지만 확률이 10% 20% 된다 그러면은 예. 정당해산 심판은 만약 인용되면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이 전부 다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이게 예. 지역구 의원이 당정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 그 예전에 송진당 사례를 보면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소속된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6명이 예를 들어 뭐 진보 성향으로 채워진다 이러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뭐 언론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이어서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대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요. 예. 여러 사법 리스크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예. 사법 리스크 이미 뭐 전과도 4개나 있으시고요. 예, 그 예.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인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전과 없고 깨끗한 후보와 이제 붙게 된다면은 예. 그러면 선명한 대비가 이루어져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일단은 뭐 선거법 20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민주당에서는 예.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분이 근데 아까 말했던 별이 4개고 이제 달 수 있는 별이 앞으로 몇 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거를 안심한다고 밖으로 얘기하지 실제로는 재판 중단만을 바라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뭐 재판 출석 전에 과태료도 막 받고 이러시잖아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거를 네. 이겨가지고 덮으려고 하지 뭐 다른 무죄를 받기 위한 노력한다든지 이런 예. 것들은 좀 최대한 뭐 저희가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근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네. 보니까 법원이 결국 강제 소환하지 않기로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뭐 예. 사실 증인 성격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 생각하고요. 예.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다른 어떤 혐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예. 대북 송금 같은 것은 인정만 되면은 사실 그거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은 뭐 판단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깨림칙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예. 개헌 이야기 잠깐 짚고 갈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예. 지금이 개헌할 적기다. 그리고 권력구조 예. 개편을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대선 때 조기 대선 때 국민투표도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안을 예.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뭐 우원식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뭐 사리사욕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적시적소에 말씀하셨다 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개헌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야에서 예. 결국은 쉽게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고만장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대권을 잡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상 개헌안이라는 것이 보통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회 다수당인데다가 대통령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권한을 축소해라는 약간 이해타산적인 마인드가 작동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선 후보가 공약을 하고 대선 끝난 후에 이 권력구조 개편 개헌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주장은 항상 선거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실현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예. 그런 우리가 익숙한 속담처럼 네. 아마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하면은.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여러 대선 후보 지금 주자 등 가운데 가장 그 이재명 대표와 경쟁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다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지표들이 나와 있지만은 예. 여론조사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봐도 저는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예.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 상당 부분 동질화 될 겁니다. 이 예. 전통적인 당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좀 더 오른쪽 행보를 한다든지. 예. 그래서 경선이 지나고 나면은 다들 오른쪽으로 너무 돌아가지고 예. 아마 중도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상당히 겪을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저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관저 정치 이야기 나오고 사저 정치 이야기 나오잖아요.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 최근의 보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예. 그런 어떤 본인을 방어하고 옹호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서 불쾌감 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심리적으로 자신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탄핵이 끝난 다음에 예.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확 줄어드는 것처럼 예. 보수 진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헤게모니나 아니면 소구력 자체가 많이 감퇴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선 주자들이 조금은 다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그리고요. 예. 김경수 전 지사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 하면서 첫 번째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김경수 지사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 한동훈 대표가 들을 리도 없고요. 예.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저도 한동훈 대표의 우유부단함이나 이런 것들 많이 지적하고 했지만 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민주당에서 맹렬하게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행동을 요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마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김경수 지사의 전략적 판단이겠지만은 예, 지금 예.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 2명을 지금 지명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선거가 시작되면 사실 국민들은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젠다를 가지고 향후 5년을 바라본 올바른 선택을 기대해야 되는 것인데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 지금 기껏해야 임기가 2달 조차 남지 않은 분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해가지고 그 심판 결과를 볼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건 심판 결과를 바라고 하는 탄핵이 아니라 그냥 힘자랑하는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도 한덕수 총리께서 갑자기 그런 임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저도 당황스럽지만은 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공직자의 잘못 하나하나를 전부 다 탄핵이라는 거로 이렇게 심판하는 문화가 있었습니까? 이거 전례 없던 문화거든요.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 대선 국면에서 탄핵을 건다 이해가지 않습니다.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일단 먼저 하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 생각인 것 같아요.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예. 원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투는 것이 지금까지 상례였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최근 한 몇 달 동안에 뭐 자꾸 해보니까 되네 이래가지고 탄핵을 거는 것이 약간 첫 번째 해법인 것처럼 나오는데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최종적 해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 집무실을 어디에 두실 생각입니까? 저는 이미 세종시 쪽에 대통령실과 의회를 포함한 아주 효율적인 업무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관습헌법 때문에 행정 수도 자체를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세종에 명품 집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저는 서울에도 보면은 여러 대통령이 집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캠프를 강남에 차리셨더라고요. 강남에 차리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의도에 선거 사무실 차리는 것은 보통 여의도에 달고 다른 정치인들이 오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 광화문에 이제 차리시는 분들은 풍수 찾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 두 가지 벗어나서 정말 젊은 세대가 함께하고 IT 기업들이 있는, 그리고 뭐 경기 남부를 향하는 많은 광역버스의 이런 시발점이기도 한 강남역에서 최대한 젊은 세대와 함께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시점이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거로 기억하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실질적인 대통령 선거운동 처음을 이 대구에서 하게 된 것은 참 저에게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수 진영에 속해 있다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정치를 쉽게 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영광도 있었고 부침도 있었는데 결국 2021년에 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대구에서 제가 정말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그리고 경북 도민들께서 탄핵의 강을 넘자는 제 말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전당대회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보수의 승리가 연속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이기고 지선을 이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4년여가 지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는 것에 목전에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대구 시민들께 인사드렸지만은 그보다 더 일찍 와서라도 제가 여기 서놓은 것처럼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지지자분 중에 한 분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대구로 온다고 하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 하나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대구에서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가지고 탄핵의 강을 넘자라고 제가 주장했던 그때가 바로 공교롭게도 2021년 6월 3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딱 4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4년 전에 대구에서 6월 3일에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의 꿈을 실현시켰던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하는, 그리고 보수 정치가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를 대구 시민들께서, 경북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시고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 대구에서 하지만요, 이게 결코 끝이 아니고 정말 아주 큰 행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구, 그리고 구미, 안동, 포항, 경산 다 돌면서, 상주 다 돌면서 제가 인사드리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의 시작을 TK에서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이랑 저는 워낙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서로 긴밀하게 대화할 정도로 원래 항상 정치적으로 많은 상의를 해왔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저에게 이제 연장자로서, 또 정치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하지만 또 제가 보지 못해도 듣는 건 또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물론 항상 저를 생각해서 해주시는 조언이 많겠지만은 저는 홍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젊은 세대의 정치 문화를 또 세우고, 그리고 보수가 매번 한데 묶여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홍준표 시장, 그리고 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저랑 워낙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저랑 생각이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은 판단은 제가 저희 개혁신당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 그리고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대구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대구 공약사항들을 제가 사실 대선과 지난 지선을 치르면서 공약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실천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상당히 계승해서, 그 당시 대구 경북 공약들도 제가 만든 것들도 많은데 계승해서 저희가 총체적인 공약안을 한 묶음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구가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도 한 1, 2년 전부터 비판해왔던 것이, 이것도 저랑 홍 시장이랑 생각이 좀 다른 점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대구 경북 정치권 한 10년, 20년 동안 몇 가지에 얽매여 가지고 나머지를 못 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국제공항만 이전하면은 대구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아니면은 대구 국제공항이 새롭게 지어지면은 갑자기 물류기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발달할 것이다, 거기다 마지막에는 5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뻥공약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횡행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방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거의 나중에 가면 10조 가까운 돈을 집어넣어야 될 상황인데, 그건 많이 능사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거기에
대구 신공항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꼭 이걸 해야만 된다라는 입장에서 부산의 젊은 세대들이 이 돈으로 다른 걸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대구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이 과연 공항 하나뿐이었느냐라는 것도 되물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공약을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본선 후보 나오기 전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는데 그때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선거 활동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제가 TK 정치에 대해서도 저희 친가 외가가 다 TK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또 그 뒤에도 항상 정치하면서 서진 정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수도권에서 오래 살아왔지만은 대구와 그리고 또 광주, 어쨌든 남부 지역의 지방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광주는 복합 쇼핑몰이라는 과제를 풀어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과제를 풀어낼 필요성이 있고요. 저는 특히 대구의 대학 교육이 확 혁신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과 관련된 행보들을 상대 후보들이 정해지기 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가 교육 관련해 가지고 강은희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IB 교육부터 AIDP 도입까지 전국에서 좀 앞서 나간 시도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직접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대구의 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하고요. 대구 지역에 우리가 과거에 인재 산실이라고 했을 때 대구 지역의 좋은 대학교들, 정말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했는데 지금은 과거만큼의 그런 영광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북대, 영남대, 그리고 계명대 등 정말 학생 수도 많고 대구 지역에 인재 산실이 돼야 될 대학들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것보다 대학 교육 재정에 대해 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은 저출산 상황인데도 초중등 교육에 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고등교육, 대학 교육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는 상황이 생겨서 대구 지역의 대학교 통계들을 살펴봤더니만 학생대 선생 숫자가 오히려 대학교보다 지금 중고등학교가 더 작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교육 예산이 잘못 투입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특히 대구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바로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대구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랑 당내 갈등도 약간 좀 수습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 어제 신문 보도 나온 것처럼 허은하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또다시 이제 패소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이미 당내에서는 일단락이 되었다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혁신당을 흠집내기 위해 가지고 일부 타당에서 이런 걸 소비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개혁신당은 어느 때보다도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